안녕하세요. 이세환 학교폭력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윤서 소년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속도동이 성원님의 끝이 났어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근데 법정 드라마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안 보죠? 안 보죠. 변호사 아닌 친구들이 이거 진짜냐 뭐 이렇게 물어보긴 하던데 그래도 안 봐요. 그 에피소드 중에 촉법소년을 혼내주는 내용으로 화제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준비한 영상을 한번 먼저 봐볼게요. 네, 일단 애들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상준, 이민혁, 그리고 강재호. 얼굴 보니까 니네 맞네. 아저씨 누구세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넌 니네도 마찬가지 아니냐? 김상준, 네가 주범이야? 내 이름 어떻게 하는데요? 니네가 황민구 선생님 거짓말로 고소한 애들이지? 아닌데요? 저희 진짜 맞아서 고소한 건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나요? 다 똑같나요? 아니요, 문제 많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일단 변호사가 학교를 찾아가는 것부터 이상하고요. 변호사가 쓴 거 맞을까? 변호사가 무슨 탐정도 아니고 뭐 학교에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생들만 있는 곳에 변호사가 찾아가서 그게 너냐?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지도 않고 보호자가 있지도 않은 어린애들한테 가가지고 친구한 게 너야? 이거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판례 중에 너 자꾸 이러면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거야? 고소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하는 판례가 있거든요. 실제 상황이라면 보통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받고 불러서 얘기를 해보는 경우도 간간히 있긴 합니다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드라마와 영화와 현실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학생들이 무고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미 관객들이 알고 시작을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이 학생이 진짜 피해자인지 무고한 행위자인지 모르잖아요. 이 학생들이 진짜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새로운 2차 가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종석 님이 학생들의 사진을 입수했다는 것 같거든요. 사진 보니까 너네, 사진 보니까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예요. 이건 형사처벌감입니다. 이 학생이 진짜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얼굴 아는 이유는 뒤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아니야? 그럼 편집해주세요. 아닌데요? 저희 진짜 맞아서 고소한 건데요? 우리 잘못 건드리면 골로 가는 거다. 어따 대고 잔소리야. 잘 가요 민구쌤. 그러게 왜 깝쳐?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가짜로 고소했는지 입증 못해요. 아니, 그것까지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실제로는 체벌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 나는. 근데 이 사건은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해요.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측이 합의금 받아서 좋다, 뭐 합의금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올리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피고소인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뭐 무혐의가 된다든지 이것만으로 무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잘못 건드리면 골로 간다. 이 잘못 건드리면이라는 표현이 진짜로 때려서일 수도 있잖아요. 나를 때리면 넌 골로 간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선생님이 때리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피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서는 고소인이 무고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입증으로 충분하고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 경찰 또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을 심하게 하는 것도 언어적 체벌이에요. 그래, 그럼 그렇게 고소했어야지. 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엉덩이 때렸다 그랬어? 잔소리가 어느 정도예요? 그럼 드라마에 안 나왔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잔소리가 뭐 욕설이거나 공포심을 느껴서 뭐 정서적이나 뭐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을 정도의 언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서적 학대로 검토될 수도 있죠. 아동학대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욕설의 표현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아주 심각한 행동이 아닌데도 1시간 넘게 막 지속적으로 막 폭언이나 고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반복했을 때 누가 봐도 정서적인 학대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잠깐 혼이 나는 정도의 수준은 그것이 교육이 일환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학교를 보내는 거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아동학대가 될 수가 없죠.
체육관은 원래 학생들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쓰게 해줘야죠. 애초에 못 쓰게 하는 게 부당한 거라고요. 그러면 관계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민원을 넣고 항의하는 절차를 거치셨어야죠. 그렇다고 무고를 하면 돼? 그건 중재야. 저희 촉법소년이에요. 아, 족밥. 항상 이게 조제가 되잖아요. 촉법소녀, 방패.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뿐이지 소년 재판을 통해 처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아이들한테는 그 소년 처분이 더 심한 징벌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14세가 안 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10살만 넘으면 가정법원에 가기 때문에 또 가정법원에는 소년원 처분이라든지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다양한 처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성인법정에 가냐 못 가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나이 때 학생들이요. 성인법정 가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성인법정에 가면 심각하다고 하면 교도소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로 나온단 말이에요. 집행유예 나오면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학생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가정법원에 가면 소년 분류심사원도 있고 소년원도 있고 소년원은 한 달 6개월 2년 이렇게 있고요. 보호관찰도 붙고요. 보호관찰관 계속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너 휴대폰 내놔 너 야동 본 거 체크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귀찮게 하기 때문에 봐줬다라고만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서도 똑같은 바다가 계속 따라간다? 이런 점들도 있어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처음에 처분을 받았던 그 재판부에 또 배당이 되고 이 아이들을 교정하려는 그 목적에 훨씬 더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롭죠. 네. 그 소년의 처분이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저희 이 의뢰인들 중에 고등학생인데 조직폭력배 조직원들도 있어요. 전과나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작은 일로도 다 소년원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성인법정 교도소 보내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학생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소년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조차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소년법원 가면 부모님한테도 처분이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좀 가셔야겠네요. 그런 부모님 같은 거. 네. 혼나야죠. 어떤 처분이? 수강명령 같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1호 처분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잘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뭔가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폭력도 어떤 처분이 나오면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거를 학생만 듣는 게 아니라 보호자도 들어요. 학생이 잘못한 건 보호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민사소송이 되면 촉법소년 정도의 나이면 대부분 부모님 단독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고요. 촉법소년 넘어가면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나 잘못해도 된다, 나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 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난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니네 이름으로 고소를 했어야지. 왜 부모님 이름으로 고소해서 부모님 범죄자 만들어? 내 계정 어떻게 찾았는데요? 아저씨가 그걸 알아냈을 리는 없잖아요. 왜 없다고 생각해? 인별도 모르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웃겼는데요. 왜요? 인별도 인별도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생긴 거 가지고 긁혔네요. 인별도 모르게 생긴 거 맞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학폭 시비를 할 때 그렇게 이게 증거 자료로 DMS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뭐 보여주기로 했다는 둥 누구는 뭐 일부만 보여줄 수 있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그 옆에 있는 분의 조언을 겁니다. 이게 맞냐? 제가 주장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공동적으로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만약에 아이들의 말을 진짜로 믿고 신고를 한 경우라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무고죄라는 게 무고죄가 이제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자체가 선생님을 처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가지고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믿고 했다라고 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무고는 되게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아이가 진술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 아동학대 피해자가 직접 허위로 진술을 하면 그 학생도 무고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는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건 드라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드라마라서 그렇지 웬만한 이 고소 행위는 사실은 무고죄로 처벌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라마 서초동 리뷰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거 벌써 끝났다면서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고 한동안 제가 서초동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 이모님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앞에 찍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는 괜찮은가 보다 라고 잘못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변호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변호사들 실제 생활은 굉장히 고증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면 저도 보도록 하겠고, 촉법 소년은 무적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모험적인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즐거운 컨텐츠 준비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